보신 대로 어젯밤 독도 앞바다에서 응급 환자 등 7명을 태운 소방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아직까지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먼저 현재 수색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고수습대책본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상환 기자. 자, 현재 수색 작업 진전이 좀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실종자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이 잠수대원 40여 명을 투입했지만 기상 악화로 수중 수색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어젯밤 11시 26분쯤입니다. 독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를 태우고 독도를 이륙한 소방 헬기가 2분 만에 갑자기 추락했습니다. 독도 경비대장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헬기에는 중앙119 구조본부 대원 5명과 50대 환자, 보호자 등 모두 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헬기가 독도 동도 선착장에서 200~300m 떨어진 바다에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중 탐지기 조사를 통해 수심 72.2m 지점에서 헬기로 추정되는 물체를 확인했지만 정확한 침몰 지점은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 잠수 요원도 40여 명이 투입됐는데 파고가 1.5에서 3m로 비교적 높아 잠수 요원들이 직접 수색에 나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오후 3시부터는 정밀 수색을 위해 수중 탐지기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소방당국은 아직까지 발견된 유류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기종은 소방청이 지난 2016년 도입한 프랑스 에어버스사 헬기로 탑승 인원은 28명이고 야간 비행이나 악천 후 비행이 가능합니다. 소방당국은 이 헬기에 대해 1000시간 비행 이후 실시하는 회전축 정비 점검을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했고 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고수습대책본부에서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네, 수색 상황 알아봤는데 진전이 없다라는 소식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곽대경 동국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무거운 소식으로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사고가 어젯밤 늦게 바다 한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구조 수색 작업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보니까 기상 때문에 파도가 높아가지고 수색하기 참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고 지점이 독도 인근 바로 앞에서 일어났고 추락 장면을 독도 경비대가 육안으로 봤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정 무렵 어젯밤 11시 20분이 넘었어요. 30분 가까운 시각이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 이륙하고 한 2분 정도 지나서 독도에서부터 한 200~300m 떨어지는 곳에 그게 아까 잠깐 이제 뉴스에서 전해주실 때 회전축 점검 같은 걸 했다. 그러니까 회전축이 분리돼서 헬리콥터가 급격하게 바다로 추락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경비대가 봤었을 때 수평으로 낮아지면서 고도를 낮춰서 가다가 갑자기 추락을 했다는 걸 보면 뭔가 이륙 직후에 성능에 이상을 일으켰던 게 아닌가. 그런데 그게 동체가 분리되는 것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냥 헬기 자체가 성능이 저하됐던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이제 환자를 이송하려고 헬기가 출동을 했다는 건데요. 어떤 환자였던 건가요? 그 홍계잡이 그 어선의 선원이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 그 엄지 손가락의 첫 마디가 절단이 되는 그런 사고를 당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손가락 절단된 부위를 일단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어선을 타고 일단 독도에 내렸습니다. 접합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급했겠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독도에서 이제 헬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무트로 가서 이제 수지 접합 수술을 받으려고 하던 그런 환자였습니다. 무트로라고 하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잠깐 보여주시죠. 이제 헬기가 신고를 받고 출동해달라라고 하니까 지금 독도로 간 건데 그 전에 이제 올 때 바로 와야 되니까 울릉도 들러가지고 급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독도에 가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태우고 대구에 있는 병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대구에서도 그 의료진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비상연락이나 무전이나 이런 것들은 원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사고가 바로 일어나고 나서 목격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바로 구조가 힘들었다. 이거는 어떤 게 가장 컸을까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긴급한 상황의 어떤 헬기의 이상은 아니었던 것 같고 왜냐하면 10시 지금 49분 정도에 울릉도에서 연료를 공급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과 한 1시간도 전에 멀쩡하게 육지에서 날아가서 또 가까운 울릉도에서 연료 공급까지 하고 한 5시간가량 날 수 있는 헬리콥터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한 상태에서
지금 이륙을 했는데 그러니까 기름 없어서 떨어진 건 분명히 그런 거 아니죠. 전혀 아닌 네. 상황이고 근데 지금 문제는 독도가 아시겠지만 이제 화산섬이잖아요. 네네. 일반 연안보다는 이 바다가 깊어지는 게 급속도로 깊어질 수가 있다 그러죠. 깊어지죠. 네. 독도에 아주 가까운 지역은 1m에서 10m처럼 일반 바다처럼 가까운 연안이 있지만 거기서 마치 산비탈처럼 깎아져서 내려오고 있고 네. 지금 헬리콥터 같은 경우에는 해경이나 군에서는 지금 한 72m 지점에 걸려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지만 이게 조금만 더 떨어져도 거의 수심 2,000m까지도 깊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게다가 동해다 보니까 네. 해류가 굉장히 세게 흐르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게 또 일반 항공이라 이런 게 아니라 헬리콥터였기 때문에 그 밖으로 사람이 미리 나온다든가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색에 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헬기의 문제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아직까지 원인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어떤 기종의 헬기였나요? 프랑스의 그 유로콥터 회사에서 이제 만든 EC-225 기종입니다. 네네. 이 헬리콥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2016년에 이제 도입을 했고요. 네. 총 뭐 28명 정도가 이제 탑승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큰 헬기네요. 헬리콥터고 그동안 이제 인명 구조라든지 네. 아니면 산불 진화 그리고 이번과 같은 응급 환자 이송 등으로 거의 약 한 700회 정도 그동안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을 했던 네. 그런 헬리콥터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종은 아니지만요. 이 회사에서 만든 그 AS365N3라고 하는 네. 그 헬리콥터 기종이 그 올해 2월달에 그 합천 댐에서 추락을 네, 한 기억이 납니다. 그 사고가 있었는데 바로 그 그 회사의 헬리콥터입니다. 헬기라. 그 같은 회사에서 만든 기종은 헬리콥터 같은 게 기종입니다. 아니지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말씀드린 대로 기체 결함인지 아니면 뭐 조종 미숙인지 아니면 기상 탓인지 사고 원인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급한 거는 앞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구조 그리고 수색입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수색이라는 게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급할 것 같은데. 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어제 밤 같은 경우는 해군 해경 배를 총동원을 했고 또 이낙연 총리가 직접 지시를 해서 밤중에 수색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국방부를 통해서 조명탄 같은 것도 충분하게 공급을 받아서 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히 이제 그 잠수사도 12명 가량을 투입을 한 상황인데 다만 그쪽에 파고가 좀 높다. 이 파고가 높다라는 게 만약에 헬리콥터가 추락을 했을 경우 내부에서 해류를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아니면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바깥으로 탈출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해류에 의해서 좀 멀리 휩쓸려갔을 가능성도 또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해상 범위를 점점 더 넓혀가면서 헬리콥터를 통한 공중 수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병행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수색 상황 또 사고 원인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디 좋은 소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전합니다. 이번에는 세월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참사 당시에 구조당국의 구조작업 또 수색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당시 헬기로는 20분이면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던 학생을 5시간 가까이 배로 옮겼고 결국 숨졌다라는 사실이 공개가 됐는데 이때 헬기로 이송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여기에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곽 교수님. 네. 어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조와 수색이 적정했느냐라고 놓고 벌인 조사 내용의 중간 발표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어쩌면 살릴 수도 있었던 단원고 학생이 이송이 늦어져서 숨진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정황이 제기가 됐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이제 일어난 그 날 오후 5시 24분에 그 바다에서 그 지회암으로 있던 삼천구 거기서 약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에 그 남자 학생이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 학생 같은 경우 그 바다 위에 이제 표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발견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당시 그
그 배 안쪽으로 이제 와가지고 뭐 인공호흡을 하고 급하게 이제 응급 조치를 하면서 처음에는 거의 뭐 숨을 쉬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산소 포화도가 한 뭐 69까지 이제 올라올 정도로 어느 정도 이제 응급 조치를 하면서 좀 뭐 다시 이제 생명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긴급하게 뭐 헬기를 만약에 타고 뭐 대형 병원으로 가가지고 응급 조치를 갖다가 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좀 목숨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이제 좀 있었는데 유감스럽게 이 학생을 헬기가 아니라 그 배로 함선으로 계속 이 함선에서 저 함선으로 옮기고 그래가지고 결국 총 뭐 그 이동에 이제 든 시간 자체가 4시간 41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중간에 결국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매우 위급한 상황이고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만 이걸 사망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왜냐하면 뭐 이렇게 긴급 조치를 해가지고 산소 포화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산소 포화도라는 거에 대한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결국 숨을 쉬면 허파를 통해서 이 혈액을 통해 산소가 몸에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제 생체에 작용을 하는 건데 그게 정상적인 사람일 경우에 90에서 100 사이로 놓고 본다면 그게 이 숨을 못 쉬고 있으면 호흡이 안 되니까 결국 산소가 공급이 안 된 게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 0이었다. 아예 산소가 몸에 없었다. 그러다가 거의 70까지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계속 회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숨을 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위중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어제 발표한 때도 그렇잖아요. 결코 사망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은 못 됐다. 그리고 의사가 원격 진료로 지금 계속 지시를 하고 있는 원격 진료로 CPR,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20분 만에 올 수 있었다면 고압산소 같은 걸 투여했을 경우에는 생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4시간 40분이 걸렸으니 이건 뭐 처참한 결과가 나온 헬기가 거죠. 없었던 게 아니라 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옮겼던 지휘함이요. 해경 3009호함. 이게 지휘함이라서 다른 사람들도 타고 있었고 해경 지휘관들도 타고 있었단 말이죠. 헬기가 앉았는데 다른 사람 태우고 떠나갔다. 이게 지금 화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좀 그게 참 뭐 안타까운 일인데요. 당시에 이 3009호함 이건 아마 뭐 3000톤급 꽤 이제 큰 배죠. 이게 이제 지휘함으로 이제 당시에 이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헬기가 4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4대를 이용해서 총 35명의 사람들을 갖다 구조하는 그런 어떤 성과들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때 오전 11시가 지나는 그런 시각에는 이제 거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이 35명은 오전에 사고 나고 나서 직후에 구했던 사람들이군요. 그 이후에는 이제 구조 소식이 이제 별로 이제 뭐 없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후에는 이 헬기들이 인명을 구조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당시 이제 해경 고위 간부나 해양 수산부 그런 어떤 간부들, 고위 간부들을 태우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바람에 뒤늦게 뭐 오후 5시 24분에 이제 발견한 그 학생을 긴급하게 이제 구조하는 그 목적으로는 이제 사용되지 못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오지 않는 헬기를 애타게 기다렸는데 엉뚱하게 배로 옮기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화면이 있습니다. 현장 구조요원의 탄식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올린다고. 이쪽으로 해요? 이쪽으로 옮기죠. 헬기 안 옮길까? 헬기로 옮겨야지. 이쪽으로 옮겨야죠. 네, 지금 뭐 상황을 보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와야 되는데 지금 안 오고 있어요. 누가 지시를 했을까? 이것도 정말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화가 나고 헬기가 오고 있었고 저 상황이 정확하게는 헬기가 오고 있다 그래서 헬기가 배에 내릴 수는 없으니까 와이어를 연결해서 이 지금 환자를 이송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들컷에 실려 있는데 그걸 헬기를 기다리지 않고 피정으로 옮겨라고 그러는데 피정은 이미 당시에 수습한 시신들을 지금 싣고 있었던 그런 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응급 구조원 입장에서는 아니 맥박을 내가 살려놨고 살 수도 있는데 왜
시신을 싣고 있는 피정으로 옮겨라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어제 이제 세월호 참사위에서는 밝히기 위해서 당시에 뭐 누가 책임인지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 당시에 해경청장하고 사회청장을 일단 수사를 해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꼭 책임을 묻자라는 게 아니라 일단 법적으로 강제 수사권이 없으니까 네. 이걸 수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해경청장과 사회청장을 고발을 해서 그 수사를 시작하게 하겠다 이런 겁니다. 진상 조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진상 규명이 돼야 될 만한 사안이고요. 자, 이 임경빈 군입니다. 이름이요. 구조된 게 오후 5시 24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오전에 헬기들이 사람들을 구조한 부분은 있지만 오후에는 헬기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디 가 있었느냐 영상을 확인해 봤더니 다 팽목항에서 대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뭐 아까 우리 앞선 사고 독도 헬기 사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해난 사고가 났을 때 헬기의 역할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여기에 있었을까 하는 사실 부분도 이제 좀 해상 사고가 중요합니다. 일단 이제 발견 상황이 이제 발생하고 나면요, 그 표류 가능한 권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 배로 일일이 확인하고 이럴 수가 없는 거고 일단 공중으로 가가지고 혹시 이제 바다 위에 떠 있는 사람이나 물체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뭐 헬기라든지 아니면 초계기로 주변을 공중에서 확인하는 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보고서를 보면 당시에 뭐 헬기도 11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항공기가 17대가 투입이 됐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네. 막상 중요한 순간에 보면 그 헬기가 해상에서 뭐 구조나 아니면 수색을 위한 그런 목적보다는 이제 팽목항에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그 헬기가 많았다라는 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세월호 가족들이 수색한다 그래놓고 뭐 했느냐, 구조한다 그래놓고 뭐 했느냐라는 얘기를 해온 게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대로 명확하게 정리돼서 발표된 게 처음이다 뿐이지 가족들이 계속해서 현장에서 당시 사고 직후에도 현장에서 구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를 애타게 전했는데 그 말씀들이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국종 교수 같은 경우도 사건 당일날 본인의 닥터 헬기로 해상에 갔었을 때 팽목항에 다 헬기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또 발표를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백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야 공식적으로는 증명이 된 거고 그래서 특조위에서도 이걸로 끝내질 않고 당시의 영상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들을 다 시간대별로 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잘못이 있었는지 아까 이제 누구에 대한 고발 얘기도 했지만 누구를 형사처벌하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왜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유족들이라든가 가족들의 아픈 마음에 어떤 한이라도 남지 않아도 또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밝혀야죠, 그런 부분을. 맞습니다.